말레이시아 600년 화교 문화가 소멸 직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화교 학교가 10년간 30%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쿠알라룸푸르를 강타했습니다. 이에 중국 주요 간부들이 직접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해외 화교를 영향력 전진기지로 활용해왔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이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한 화교 출신 언어학자가 던진 폭탄 선언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의 구호는 중국어도, 영어도, 말레이어도 아닙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도대체 왜 한글이 화교의 구원이라는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언어학부 교수 양 메이와입니다. 저는 페낭의 오래된 화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5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살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언어의 경계 사이에서 살았어요. 집에서는 할머니와 광둥어로, 부모님과는 혼합된 중국어와 영어로, 학교에서는 영어와 말레이어로 소통했습니다. 화교학교에 다니면서 한자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어요. 수천 개의 복잡한 글자를 외우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우리 집 식탁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통 광둥어만 사용하셨고 제 사촌들은 대부분 영어와 말레이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도 실제로는 서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통역사 역할을 하던 저와 부모님, 세대가 없으면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박사 논문 주제는 다문화 사회의 언어적 단절과 정체성 형성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문자 체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한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2018년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국립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화교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화교들은 한자를 포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단절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화교들과 다른 민족 간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자라는 벽이 화교 사회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실에 앉아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지만 실제로는 서로 섞이지 않는 평행선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단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민족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한글이라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왜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지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대감 이상의 전략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화교들은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하지만 경제 활동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변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2019년 저는 우연히 중국 대사관의 문화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고위 외교관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해외 자산입니다. 우리의 1대1로 정책이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하려면 화교 커뮤니티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실제로 중국은 말레이시아 화교학교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교과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 교류였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전략적 의도가 있었어요. 한 화교 학교 교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중국의 연장선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레이시아 국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중국 정부가 화교들에게 한자 사용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한자가 화교들을 중국과 연결하는 문화적 끈이라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한자라는 끈이 화교들을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장벽이 되고 있었어요. 2020년 초 중국 대사관은 해외 중화문화 보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한자 경연대회, 중국 문화 캠프, 중국 본토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어요.
이 모든 활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자와 중국어를 통해 화교, 정체성을 중국과 더 강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화교 커뮤니티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일방적인 연결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자는 정말 아름다운 문자예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자는 말레이시아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가장 큰 소통의 장벽이기도 했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어도 3,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원어민 화자가 아닌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려면 보통 8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말레이계나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교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 후 한자를 꾸준히 사용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은 영어나 말레이어로 전환했고 부모나 조부모와의 소통에만 제한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즈니스 영역이었어요. 페낭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많은 화교 상점들은 간판과 메뉴가 모두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말레이계나 인도계 고객들은 들어가기를 꺼리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적 분리로 이어졌어요. 한 말레이계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교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소외감을 느껴요. 그들이 중국어로 대화할 때 저는 그냥 미소만 지을 수 있을 뿐이죠. 학교 시스템도 이런 분리를 강화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3가지 유형의 공립학교가 있어요. 국립학교 말레이어 중심, 화교학교 중국어 중심, 타밀학교 타밀어 중심과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경계를 쉽게 넘지 못했어요. 정부 정책에서도 화교들은 종종 소외되었습니다. 많은 공식 문서와 정부 서비스가 말레이어와 영어로만 제공되었고 중국어에 익숙한 노년층 화교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반면 공무원 채용에서는 말레이어 능력이 중요시되어 화교들의 공공부문 진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는 화교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동시에 그들을 고립시키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절실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세계 문자 체계의 과학적 분석이라는 세션에 참석했어요. 서울대학교의 김민중 교수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발표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에요. 보통 사람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하는데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이라고요? 한자는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에만 수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일주일이면 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김 교수에게 다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철학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당시 한자는 양반 계층만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문자를 통해 소통하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화교 커뮤니티와 다민족 소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글은 배우기 쉽고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다면 어떨까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이미 많은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이 K-드라마와 K-팝 때문에 한글에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것이 유행이었고 일부는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중국어 방언 광둥어, 하카어, 표준 중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보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중국어의 모든 음소를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글이 말레이시아의 언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곧 이것이 말레이시아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1년 가을, 저는 대학 내에 특별 연구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세종이라고 지었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글을 활용해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언어와 민족 간의 소통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연구팀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화교 언어학자인 리웨이 박사, 말레이계 교육학자 아우마드 교수, 인도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라지브 씨, 그리고 한국에서 초빙한 한글 전문가 김지원 박사까지. 이 다민족 팀 구성 자체가 우리 프로젝트의 정신을 반영했어요. 처음에는 연구 자금 확보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정부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워낙 파격적인 아이디어라 거절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페낭의 화교 기업인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타모르 그룹의 회장 탄 다토와의 첫 미팅이 기억납니다. 그는 제 설명을 듣더니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글이요? 왜 하필 한국 문자입니까? 저는 인내심을 갖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학습 용이성,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화교 커뮤니티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제 손자는 중국어를 거의 못해요. 그 아이와 대화하려면 항상 통역이 필요하죠. 만약 당신의 방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결국 5명의 화교 기업인들이 비밀리에 연구, 기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 자금으로 우리는 실험 수업과 교재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와도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그들은 한글 교육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어요. 중국 정부나 친중 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 우리는 첫 번째 실험적 커리큘럼을 완성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기초 단계,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중급 단계, 그리고 다른 말레이시아 언어 말레이어, 타미러와의 연계 단계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이론을 실제로 테스트할 학생들이었습니다. 2022년 초, 우리는 페낭의 화교학교 중 하나인 정푸 중학교와 협력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첫 실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에는 다중언어 학습 촉진을 위한 실험적 교육 방법이라고만 설명했어요. 한글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전통적인 화교 가정 출신 학생들, 말레이계와 중국계 혼혈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몇몇 말레이계와 인도계 학생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로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첫 수업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칠판에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의 모양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미 한글에 친숙한 듯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학습 속도였어요. 자음과 모음 체계를 설명하고 단 하루 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어요. 둘째 주부터는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표준 중국어뿐만 아니라 광둥어, 하카어, 푸제너 등 다양한 방언의 발음을 한글로 표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흥미를 보였습니다. 인도계 학생 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전에는 중국어가 외계어 같았는데 한글로 표기하니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요. 화교 학생 웨이밍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할머니와 광둥어로 대화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표준 중국어를 배우는데
발음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한글로 표기하니 두 언어의 발음 차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더욱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른 민족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레이계 학생들이 중국어 노래를 한글로 적어 부르고 화교 학생들이 말레이어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며 연습했어요. 교실은 웃음소리와 다양한 언어가 섞인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험 수업이 한 달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페낭의 화교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 사이의 수다로 시작되었지만 곧 지역 화교 신문인 광화일보에 기사가 실렸어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교수, 한글로 중국어 가르치는 실험적 교육법 시도. 이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교 커뮤니티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전통주의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페낭 화교 문화협회의 황 회장은 공개 성명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의 문자를 한국 글자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적 배신 행위입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화교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핵심입니다. 화교학교 교사연합회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런 시도는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전통적인 중국어 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젊은 화교, 부모들이 프로젝트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중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모들이었어요. 이민성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 아들은 3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지만 여전히 간단한 문장도 읽지 못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2주 만에 그 아이가 중국어 동화책을 한글 표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어에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 중학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일단 프로그램을 계속하되 실험적 교육 방법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역 화교 상공회의소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우리 비즈니스는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간의 소통 능력은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입니다. 가장 큰 반발은 중국 본토와 연결된 화교, 단체들에서 나왔어요. 말레이시아 중국 친선협회는 저를 직접 찾아와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 중국 문화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비판을 예상했지만 그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몇몇 극단적인 인사들은 저를 문화적 배신자라고 부르며 개인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어요. 밤에 연구실에 혼자 남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 보낸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화교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일부 학부모들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화교 커뮤니티 내부의 변화를 넘어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 간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2022년 중반, 저는 오랜 친구이자 쿠알라룸푸르의 국립학교 교장인 아우마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학교 내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교육자였어요. 아우마드, 당신의 학교에는 다양한 민족 배경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언어 학습 방법을 시도해볼 의향이 있나요? 아우마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메이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말레이계 학생들은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언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도 케이팝은 좋아합니다. 한글을 통한 접근이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라야 국립학교에서 두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명만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놀랍게도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그중 대부분이 말레이계와 인도계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제 이름인가요? 정말 예쁘네요. 한글 학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한글을 이용해 중국어 기본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가 한글로
미아오라고 적힌 카드를 보여주자 학생들은 쉽게 따라 읽을 수 있었어요. 중국어의 성조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기호를 추가한 확장 한글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교 내 사회적 역학이었어요. 이전에는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클럽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다양한 민족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를 한글로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말레이계 학생 파티마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화교 친구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세라야 학교의 성공은 저희 프로젝트의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세라야 학교에서의 성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 프로젝트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하고 강경했어요. 2022년 9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서가 말레이시아 교육부로 전달되었습니다. 항의서에는 말레이시아 화교 교육에 대한 부적절한 외부 간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한글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양 교수님, 중국 대사관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말레이시아 화인공의 몇몇 고위 인사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화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주장했어요. 더 교묘한 압력도 있었습니다. 화교 학교들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갑자기 몇몇 학교에 추가 지원 검토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이는 사실상의 협박이었습니다. 정부 중학교 교장도 압박을 느꼈어요. 양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사회에서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국영 미디어도 가세했어요. 황구시보는 한국의 문화적 침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 웨이보에서는 저를 말레이시아 화교 사회의 배신자로 묘사하는 게시물들이 바이럴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화교 학자들에 대한 압력이었어요. 리웨이 박사는 중국 유학 시절 지도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과의 학술 교류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적 경고였어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화교 교육에 관심 있는 기자라고 소개했지만 묻는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강한 반발이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토록 신경 쓴다는 것은 우리의 접근법이 화교 커뮤니티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이 어려워졌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디지털 공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공식 교육기관에서의 활동이 제한되자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2022년 11월, 우리는 하나한휴어 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라지브가 기술 개발을 담당했고, 김지원 박사와 저는 언어 콘텐츠를 맡았어요. 앱의 기본 개념은 간단했습니다.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배우고 실시간으로 말레이어나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이 앱은 단순한 교육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내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앱을 출시할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등록했어요. 또한 초기 마케팅도 소셜미디어 입소문에 의존했습니다. 공식 출시는 2023년 1월에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결과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한화 앱은 3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놀라웠습니다. 호기심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말레이계 대학생 아미르는 이렇게 리뷰를 남겼어요. 와,
이게 진짜 되네요. 일주일 만에 기본 중국어 인사말을 배웠어요. 한글이 이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몰랐습니다. 화교 노인들도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75살의 할머니 리양 씨는 손자와 소통하기 위해 앱을 사용했습니다. 제 손자는 중국어를 못해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요. 이 앱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앱의 가장 인기 있는 기능 중 하나는 커뮤니티 콘텐츠 섹션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한글로 중국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글로 쓰는 중국어 단편 소설 대회가 자발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앱이 인기를 얻으면서 뜻밖의 효과도 나타났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한화 앱이 실용적 소통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낭의 한 시장에서는 화교 상인들이 말레이계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앱을 활용했고, 이것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앱스토어에서 한화 앱을 차단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사용자들 사이에서 APK 파일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검열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한화 앱의 성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부나 기관의 공식 지원 없이도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한화 앱의 예상치 못한 성공은 마침내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교육부 차관 아즈만 박사가 비공식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차관과의 만남은 공식 사무실이 아닌 쿠알라룸푸르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양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프로젝트가 우리 정부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관점에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국가 안보라니요? 이건 단지 언어 교육 프로젝트인데요. 아즈만 박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어요. 우리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말레이시아 내 중국 투자의 급증. 우리는 균형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한글 프로젝트가 화교 커뮤니티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 프로젝트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교육적, 문화적 목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정학적 함의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글 프로젝트가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고위 관료들이 이것을 문화적 균형자로 평가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국내 정보국에서도 은밀한 지원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들은 자금이나 공식 인정이 아닌 방해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정보 제공을 약속했어요. 양 교수님, 우리는 당신의 연구실과 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측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교육자로서 시작했는데 이제 국제적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보호와 지원은 프로젝트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한글 프로젝트를 다민족 통합을 위한 국가 과제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지원 채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 프로젝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잠재적 영향력을 확장시켰어요. 우리의 작은 언어 실험이 이제 국가적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Rhetoric Cloud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 한글 프로젝트가 지정학적 관심을 끌면서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세계였어요. 2023년 5월 페낭의 유명한 화교, 기업 슈퍼스타 전자의 인사 담당 이사가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는 다양한 민족 배경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소통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한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은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3주간의 집중 과정으로 직원들은 한글의 기본을 배우고 업무 관련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팀 간 소통이 40% 향상되었어요. 인사 담당자는 보고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팀 주로 화교가
마케팅 팀주로 말레이계 사이의 협업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페낭 상공회의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글 프로젝트를 지지했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말레이시아 비즈니스의 성장을 오랫동안 제한해왔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법은 다민족 기업 환경에서 소통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 한글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경쟁 우위로 작용했습니다. 현지 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 기반 소통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25%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는 주로 의사소통 오류 감소와 팀워크 향상 덕분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현상은 소규모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한글의 자발적 사용이었어요. 페낭과 쿠알라룸푸르의 시장에서 화교 상인들이 메뉴와 가격표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말레이계, 인도계 고객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경제적 성공은 곧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한글 교육센터, 번역 서비스, 다중언어 마케팅 대행사 등이 등장했어요. 일자리가 생겨나고 한글 관련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동력은 우리 프로젝트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도 입증된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샵한글 챌린지 태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문구를 한글로 적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챌린지였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쿨해요. K-팝 아이돌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용적이기도 해요. 제 말레이계, 인도계 친구들과 한글로 중국어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게 우리만의 비밀 코드 같은 느낌이에요.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에는 한글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로만 대화하는 규칙이 있었고 다양한 민족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노이 카페의 오너 리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컨셉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많이 와요. 서로 다른 민족 배경을 가진 커플들이 한글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도 한글의 영향이 나타났어요. 한글 문자가 프린트된 티셔츠, 모자, 가방이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현지 디자이너 아니사는 한글 모티프를 활용한 패션 라인을 출시했어요. 한글은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문자예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었죠. 각 민족의 전통 의상에 한글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예술 분야에서도 한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페낭 아트 갤러리에서는 한글 서예 전시회가 열렸고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어요.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중국 서예와 한글을 결합한 새로운 예술 형식을 실험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도 말레이시아에서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어요. 한 인기 유튜버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제작했는데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어요. 정부나 기관이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이 한글의 확산을 이끌어갔습니다. 문화적 열풍은 한글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있었어요. 이미 대중문화에 깊숙이 침투한 현상을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Retreation 2023년 말 우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임시 프로그램이나 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상할 때가 되었어요. 한글 브릿지 스쿨이라는 컨셉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기반으로 다양한 언어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모델이었어요. 모든 민족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중언어적, 다문화적 정체성을 주고 싶어요. 제가 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나는 중국계 또는 나는 말레이계라고 정의하기보다 나는 말레이시아인이고 여러 언어와 문화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글 브릿지 스쿨을 설립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목표는 50만 링깃이었는데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100만 링깃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했고, 이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었어요. 2024년 1월, 페낭의 첫 한글 브릿지 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배경의 학생 60명을 모집했어요. 교육 과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중언어로 진행되었고, 한글은 언어 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과학 수업에서는 중요 용어가 4가지 형태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한글 표기로 제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개념을 이해하고 동시에 다른 언어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효과는 학습 속도였습니다. 첫 학기 말 평가에서 한글 브릿지 스쿨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교의 또래들보다 언어 능력에서 평균 40%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 67%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화교 가정의 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말레이계, 인도계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집에 와서 말레이어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다고 자랑합니다. 한글 브릿지 스쿨의 성공은 기존 화교 학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몇몇 진보적인 화교 학교들은 우리의 교육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시작된 변화였지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한글 프로젝트의 성공과 확산을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2024년 초 전략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직접적인 반대와 압력이 효과가 없자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중국식 한글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언어학자들이 개발했다는 새로운 표기 시스템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것은 한글과 유사했지만 중국의 전통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문화적 장점을 결합한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베이징 언어문화대학의 교수가 말레이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글의 단순함과 중국 문자의 철학적 깊이를 융합했습니다. 이 중국식 한글은 의도적으로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전략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와 팀원들에게 갑자기 중국 대학에서 고액의 연구비 제안이 들어왔어요. 베이징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도 받았습니다. 리웨이 박사는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메이와 솔직히 이 금액은 거절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 연구가 중국에서도 인정받는다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프로젝트를 통제하려는 시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세 번째 전략은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어요. 말레이시아 중국 경제협력 포럼에서 중국 대표는 한글 프로젝트가 양국 문화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적 협박이었어요. 네 번째, 가장 교묘한 전략은 내부 분열 공작이었습니다. 화교 단체 내 친중 인사들이 갑자기 한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목적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꾸거나 내부 정보를 얻는 것이었어요.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글이 중국어를 대체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실렸고, 이는 양국 간 긴장을 초래할 뻔했어요. 이러한 다차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도들이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어요. 중국이 이토록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한글 프로젝트가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글 프로젝트의 가장 감동적인 영향은 아마도 가족 관계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수십 년간 언어 장벽으로 단절되었던 세대 간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3월, 우리는 한글 가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기회를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 주에만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등록했습니다. 78살의 황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손자는 영어와 말레이어만 할 줄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웃기만 해요. 이제 저도 배워서 손자와 대화하고 싶어요. 노인들의 한글 학습 열정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연결되는 통로였으니까요. 많은 노인들이 매일 2~3시간씩 한글을 연습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세대 간 대화의 날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노인들과 그들의 손자녀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였어요. 그날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말을 이해하세요? 12살 소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이제 너의 이야기를 모두 알아들을 수 있어. 할머니가 한글로 적힌 노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한글 가족 역사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어요.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가족 역사를 한글로 기록하고 젊은 세대가 이를 번역하여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오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 젊은 화교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뿌리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글 가족 캠프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마다 3대가 함께 모여 한글을 배우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는 캠프였어요. 이 캠프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화교 정체성의 의미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 자체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와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이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24년 중반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화교 커뮤니티에서 방문단이 페낭을 찾아왔어요. 싱가포르 화교 교육협회의 리우 회장은 한글 브릿지 스쿨을 방문한 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도 비슷한 언어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특히 3대, 4대 화교들은 중국어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델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연계에 중점을 두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화교, 방언 연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글 앱도 각 국가의 언어 상황에 맞게 현지화되었어요.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버전이 출시되었고, 모두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연수의 효과가 일어났어요. 한 국가의 화교들이 한글을 통해 자국어와 중국어를 연결하면 그것이 다른 국가의 화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화교 네트워크가 한글이라는 공통 도구를 통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도 이 확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교육 자료와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2024년 8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다문화 언어 정책 포럼에서 한글 프로젝트가 주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글은 흥미로운 통합 모델로 주목받았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디아스포라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화교 커뮤니티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화교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자 지식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암묵적 진입 장벽이었지만 한글이 이 장벽을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9월 우리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 언어 혁신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한글 기반 교육 방법론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신중한 어조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모든 언어적, 문화적 접근법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며 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부가 한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언어학자, 교육 전문가, 경제학자,
그리고 각 민족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포함되었어요. 저는 학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은 한글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본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다민족 간 소통과 이해, 증진 측면에서요.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3개의 시범 지역 페낭, 쿠알라룸푸르, 조호르바루를 선정하고 이곳에서 집중적인 한글 기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고르게 분포된 지역이었어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도 한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다민족 대민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한글 기반 언어 교육이 제공되었어요. 위원회는 또한 국가 정체성과 다양성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일성이 아닌 조화로운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각 커뮤니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어요.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항상 이것은 중국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글 프로젝트가 국가 정책으로 공식 인정받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했어요. 작은 실험적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국가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페낭의 해변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이런 변화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말레이시아 교육 시스템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학교에 한글 기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화교학교는 오히려 부활했습니다. 등록률이 60% 증가했고 놀랍게도 학생의 40%가 비화교 배경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간판을 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많은 상점들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글 표기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상인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민족 간 화합 지수도 상승했어요. 다민족 결혼이 증가했고 학교에서의 민족 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었어요. 비즈니스 환경도 변했습니다. 다민족 창업팀이 늘어났고 화교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어요.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어요. 초기에 강한 반발이 점차 수용으로 바뀌었고 말레이시아는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자신을 단일 민족으로 정의하기보다 말레이시아인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난관은 있었어요. 정치적 변화와 세대 교체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고 한글 시스템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 아이는 자랑스럽게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단어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 메이와라는 선생님이 그것을 말레이시아에 가져왔대요. 그분 아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금 알아. 그분은 언어가 벽이 아닌 다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대. 언어의 벽을 넘어 새로운 다리를 만든 양 메이와 교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 화교 출신 언어학자의 대담한 도전이 말레이시아 전체를 변화시킨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문화혁명의 씨앗이 된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